최민호의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준수는 영정사진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조사를 읽고 있었는데요. 그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아니, 친구 이상이었죠. 형제나 다름없었던 사이였습니다. 조문객 중에는 오래된 사업 파트너들도 있었고 민호와 준수가 함께 키운 회사의 임직원들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최민호와 박준수처럼 의리 있는 관계는 요즘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요.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였고 사업도 같이 시작했으며 가족처럼 지냈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준수는 조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이수진이 앉아 있었는데요.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도 민호를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요. 두 가족은 거의 한 식구처럼 지냈었습니다. 준수의 머릿속에 1985년 봄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만난 최민호는 소주 석 잔을 단숨에 들이키며 호탕하게 웃던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던 민호는 눈에 띄었고 사람들을 쉽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준수는 그런 민호의 시원시원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먼저 말을 걸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눴었죠. 민호는 영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금세 친해졌고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 준수는 꼼꼼하고 분석적이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데 능했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탁월했죠. 두 사람은 정반대 성격이었지만 그래서 더 잘 맞았습니다. 대학 4년 내내 두 사람은 붙어 다녔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으며 심지어 같은 하숙집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졸업할 무렵 민호가 준수에게 제안했습니다. 둘이서 사업을 시작해보자고요. 준수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1990년 두 사람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졸업 후 작은 무역회사를 함께 설립했는데요. 초기 자본금은 두 사람이 모은 돈과 부모님께 받은 지원금을 합쳐 겨우 5천만 원이었습니다. 구로동 허름한 건물 3층에 사무실을 얻었고 책상 2개와 전화기 1대가 전부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수가 꼼꼼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면 민호가 발로 뛰며 계약을 따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때로는 회사 사무실 바닥에서 함께 잠들기도 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고 월급을 못 받는 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 첫 번째 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중국 업체와 연결된 건이었는데 민호가 석 달 동안 베이징을 오가며 설득한 끝에 따낸 거래였습니다. 그때 번 돈으로 회사는 안정을 찾았고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1995년이 되자 회사는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20명이 넘었고 사무실도 강남으로 옮겼죠. 그해 여름 준수와 민호는 각각 결혼했습니다. 준수는 대학 후배였던 이수진과 민호는 친구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결혼식에서 준수와 민호는 서로의 주례를 맡았습니다. 결혼 후 두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명절마다 함께 모였고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거의 매주 만났습니다. 준수의 아내 수진과 민호의 아내는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고 아이들도 사촌처럼 자랐습니다.
1997년 준수에게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민호는 지훈이의 대부를 자처했고 첫 돌 때 금반지를 선물했습니다. 2년 후 민호에게도 딸 은혜가 태어났고 이번에는 준수가 은혜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무역 물량이 늘어났고 준수와 민호의 회사는 그 흐름을 정확히 타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해마다 2배씩 늘었고 직원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부사장과 전무 직함을 달았고 강남의 사무실 건물을 통째로 임대했습니다. 여름 휴가는 늘 함께 떠났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원도, 속초까지 두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녔고 사진첩에는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 담겼습니다. 겨울이면 스키장에서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준수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출장이 부쩍 잦아졌는데요. 한 달에 열흘 이상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준수는 사업 확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호가 현지 답사를 자주 가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거나 출장 일정을 물어보면 애매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한 번은 준수가 베트남 출장을 함께 가자고 제안했는데 민호가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었다며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민호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즈음 준수의 아내 수진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명절에 두 가족이 모였을 때 민호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민호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말을 아꼈습니다. 한 번은 준수가 민호 가족과 함께 여행 가자고 제안했는데 수진이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였지만 준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준수는 별일 아니겠거니 했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40년 지기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준수의 결혼식 주례를 섰고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까지 달려왔던 친구였습니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준수를 전혀 닮지 않았는데요. 얼굴형도 성격도 심지어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준수는 둥근 얼굴에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지훈은 각진 턱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정반대였습니다. 준수는 신중하고 차분했지만 지훈은 충동적이고 활발했습니다. 2007년 설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모 한 분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준수야, 지훈이는 너 정말 안 닮았다. 혹시 병원에서 바뀐 거 아냐?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고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 했습니다. 준수는 그저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등을 돌린 채 꼼짝하지 않았고 준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40년 지기였고 수지는 45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모든 의문을 덮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수가 바로 그랬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훈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했으며 민호의 딸 은혜도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준수와 민호는 여전히 회사를 함께 운영했고 두 가족은 여전히 명절마다 모였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자 바빠졌고 자식들도 독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민호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준수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민호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버텼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순간 준수는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는 민호의 손을 느끼며 준수는 울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 함께 고생했던 시절, 함께 성공을 이뤄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준수는 강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민호가 특별한 유언장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봉인된 상태로요. 준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와는 모든 것을 공유했는데 비밀 유언장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건물 8층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강 변호사는 준수를 맞으며 낡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그 봉투에는 준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남긴 특별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이 유언장은 박준수님 혼자서만 읽으셔야 하고요. 읽은 후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준수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준수는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필체였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봐온 그 글씨체였는데요. 왠지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준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자리를 비워주었고 준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고요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준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실제로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붉은 밀랍을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밀랍이 부스러지며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열렸고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준수는 천천히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는 모두 5장이었고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려는 순간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내게 진실을 말해야만 했어. 준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이미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의사는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 그래서 결심했다. 더 이상 비밀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준수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기가 두려웠지만 눈은 저절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준수야, 지난 20년 동안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회사 자금에 대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준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글씨체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비자금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지난 10년간 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렸어. 총 30억 원 정도 될 거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조금씩 빼냈어. 너는 몰랐을 거야. 내가 워낙 조심했거든. 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일궈온 회사였습니다. 준수는 민호를 믿었고 재무 관련 결정도 상당 부분 민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준수야, 돈 문제는 사실 작은 거야. 정말 중요한 건 다음이야. 준수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는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2005년 그해 여름. 나는 수진이와 편지지가 준수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붙잡았지만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계속 읽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박준수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수는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아니, 읽었다기보다는 글자들이 눈을 통해 뇌로 흘러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이 멍했거든요.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는 편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2015년부터 조금씩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요. 해외 거래를 위장해서 싱가포르와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그곳을 통해 자금을 빼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수는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기억들,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준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와 물 한 잔을 건넸지만 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준수 혼자 있을 시간을 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운전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경적 소리에 정신을 차리는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요. 준수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준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이 뒤따라와 문을 두드렸지만 준수는 혼자 있고 싶다고만 말했습니다.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준수는 회사 재무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회계 장부, 해외 거래 내역, 송금 기록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편지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밤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준수는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싱가포르 법인으로의 송금이 유난히 많아졌습니다.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 어떤 컨설팅을 받았는지 기록이 없었습니다. 홍콩 법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 마케팅 비용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준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의심스러운 항목들을 모두 합치니 28억 원이 넘었습니다. 민호가 말한 30억 원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준수는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민호는 정말로 회사 돈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준수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임원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5명의 이사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민호의 죽음을 애도하는 표정이었지만 준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씁쓸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평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4분기 실적 보고, 내년 사업 계획, 신규 거래처 발굴 등 일상적인 안건들이었습니다. 준수는 회의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이사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친구를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수는 재무이사를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재무이사는 15년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그에게 지난 10년간의 해외 송금 내역을 다시 한번 정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 법인으로의 송금을 집중적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김재무이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혹시 문제라도 있냐고 물었지만 준수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서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재무이사가 급하게 준수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상세한 분석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송금된 돈은 다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홍콩 법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액은 정확히 29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김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횡령 아니냐고,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지기가, 동업자가, 친구가 한 일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준수는 일단 이 내용은 외부에 알리지 말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김재무이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준수는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은혜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최민호의 딸이었습니다. 준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은혜는 민호의 외동딸로 지금 40살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주 봤지만 성인이 된 후로는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아버지 유산 정리 문제로 만나고 싶다고 했고 준수는 내일 오후에 회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혜를 만나는 게 편치 않았습니다. 민호의 딸에게 아버지가 횡령범이었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은혜가 준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은혜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준수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 집행자로 자신을 지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회사 지분 외에 해외에 상당한 자산이 있던 것 같다며 혹시 아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준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혜는 아직 아버지의 횡령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는 신중하게 잘 모르겠다고 민호 형이 자신한테 따로 말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은혜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한 것인데 싱가포르 은행 계좌 정보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싱가포르 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의 필체였습니다. 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수는 자신이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려던 은혜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녀는 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버지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준수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묻자 은혜는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장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숫자들이 너무 많이 적혀 있었고 준수의 이름도 여러 번 나왔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준수에게 빚이라도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준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은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은 숨겨야 할까요? 결국 준수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며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가려는 순간 준수가 불렀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의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고 준수도 잘 안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준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은혜도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수는 강 변호사를 통해 싱가포르 은행에 연락했습니다. 계좌는 실제로 존재했고 잔액은 정확히 18억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2억 원은 홍콩 계좌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준수는 법적 조치를 고민했습니다. 횡령 고소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고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을 회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민호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준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준수는 지난 10년간의 횡령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떤 이사는 믿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사는 당장 고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 무이사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라고 했습니다. 주가도 폭락할 것이고 거래처들도 신뢰를 잃을 거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횡령 사실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해외 계좌의 돈을 회수해서 회사 자금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준수는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덮는 거라고. 민호 형이 잘못한 건 분명한데 그냥 묻어버리자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김 전 무이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수의 심정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소한들 민호 부사장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대신 회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직원들 생계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사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준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수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은혜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아버지 집 서재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고, 박준수에게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지금 회사로 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준수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또 다른 편지라니. 민호가 무슨 말을 더 남긴 걸까요? 준수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은혜가 준수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봉투를 준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재 책장 뒤에 작은 금고가 있었다고, 비밀번호를 겨우 풀고 열어봤는데 이 편지만 덩그러니 있었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 편지보다 더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수 부사장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냐고, 회사 돈을 훔친 거 맞냐고, 자신도 이제 알았다고, 아버지 서재에서 장부를 봤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준수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준수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혜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고통받는 딸이 안타까웠습니다. 잠시 후 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은혜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딸이라고,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돈 모두 회사에 돌려드리겠다고, 아버지 유산 전부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놀랐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횡령한 돈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책상 위에 봉투를 놓고 나갔습니다. 준수는 홀로 남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또 무슨 비밀을 숨긴 걸까요? 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민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준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진짜 미안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 수진이와 나는. 준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편지지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준수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호의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준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민호는 편지에서 2005년 여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수가 중국 출장으로 한 달 가까이 집을 비웠을 때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외로워했고 민호가 준수 대신 가족들을 챙기러 자주 들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친구의 아내를 돕는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어느 순간 선을 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준수는 편지를 읽으면서 2005년 여름을 떠올렸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때 준수는 중국 상하이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느라 거의 한 달을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전화로만 수진과 지훈이를 확인했고 민호에게 가족들 좀 챙겨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민호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었죠. 편지는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수진은 임신 중이었고 바로 지훈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지훈이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DNA 검사 결과도 봉투 안에 넣어뒀다고 2010년에 몰래 검사했다고 확률 99.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지가 준수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보면서 준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42년입니다. 42년 동안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첫 발을 뗐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준수는 봉투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DNA 검사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2010년 7월에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최민호와 박지훈의 친자 확률 99.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고 건물 안의 불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준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고 또 울렸습니다. 준수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준수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편지와 DNA 검사 결과지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차에 올랐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수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아내를 봐야 할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마다 멈춰 섰고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오늘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준수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준수를 보자마자 다가왔지만 준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수지는 멈췄습니다. 준수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준수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읽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편지지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여자였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너무 외로웠다고 준수가 한 달 내내 집에 없었고 임신 중이라 몸도 힘들었고 아무도 곁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자주 찾아와 챙겨줬고 어느 순간 위로가 필요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준수는 수진의 말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외로웠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준수도 외국에서 혼자 고생하며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내와 아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아내가 친구와 배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준수는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수진 앞에 던졌습니다. 수진은 종이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지훈이는 준수의 아들이라고 민호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준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이가 준수를 닮지 않았다는 걸, 민호를 닮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수진이 준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근처 모텔의 방을 잡았습니다. 좁고 답답한 방이었지만 집보다는 나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진과 민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떠올랐습니다. 지훈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회사에서 야근 중일까요? 아니면 집에 있을까요? 지훈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이 박준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최민호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준수는 고민했습니다. 지훈에게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지훈이는 42년 동안 준수를 아버지로 알고 자랐습니다.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면 지훈이의 인생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수는 모텔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지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안 오신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준수는 출장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만나야 한다고 아버지의 서재를 더 조사하다가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어디서 만날지 물었고 은혜는 카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1시간 후 준수는 카페에서 은혜를 만났습니다. 은혜는 핸드백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은혜가 노트를 펼쳐 특정 페이지를 준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준수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글씨였습니다. 2005년 9월에 쓴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을 최악의 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친구의 아내와 관계를 가졌고 그녀가 임신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수진에게 비밀로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수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을 겁쟁이라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고 자책했습니다. 준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지훈이가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민호는 지훈이가 자신을 너무 닮았다고 적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몰래 DNA 검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99.9%였습니다. 지훈이는 민호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민호는 미안하다고 적으면서도 여전히 비겁해서 말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준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걸 보여드려야 하나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알아야 할 진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은혜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10월 민호가 쓰러지기 한 달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죽기 전에 준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한다고 자신이 준수를 이용만 한 게 아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1990년 회사를 시작할 때 초기 자본금 5억 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준수의 부모님께서 2억을 내셨고 민호의 부모님께서 3억을 내셨다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1억밖에 못 내셨고 나머지 2억은 민호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는 계속 적었습니다. 준수는 몰랐지만 그 돈 때문에 자신은 10년 동안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했다고 준수가 알까봐 혼자 감당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초기에 민호가 영업으로 번 돈은 대부분 사채 이자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2000년이 되어서야 겨우 다 갚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민호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적었습니다. 만약 그때 사채업자들이 회사로 찾아왔다면 회사는 망했을 거라고 준수도 같이 책임을 져야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혼자 막았다고 모든 걸 혼자 짊어진 거라고 그게 자신이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수는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민호는 배신자였습니다. 회사 돈을 훔쳤고 친구의 아내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수를 지키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악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준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준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준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최은혜 씨가 찾아왔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 물었습니다. 은혜 씨가 자신이 최민호 사장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혜가 지훈에게 말한 것입니다. 준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사실이냐고, 자신이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도 최근에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자신은 누구냐고, 박지훈이냐, 최지훈이냐고 물었습니다. 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42년 동안 자신은 거짓으로 살았던 거라고, 자신의 정체성이 거짓이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수는 아니라고,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함없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지훈은 받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급하게 지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했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준수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연자실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준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배신했고, 아들은 떠났고, 친구는 죽었습니다. 준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수는 다시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준수를 지키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준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40년 우정, 45년 결혼, 42년 부자 관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준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수는 홀로 남겨졌고 그 어둠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수는 여전히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준수는 민호의 편지와 일기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연민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분명 배신자였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고 친구의 아내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 초기 자본금 중 2억 원을 불법 사채로 빌려 혼자 10년간 갚아냈습니다. 준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륜과 횡령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준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8째 날 아침 준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준수는 먼저 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가 빼돌린 해외 자금 처리에 대한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수는 자신의 결정을 밝혔습니다. 법적 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이미 죽었고 그를 고소한들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대신 해외 계좌의 자금을 회수해서 회사로 되돌리되 그중 일부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민호의 이름으로요. 강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신한 사람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준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모든 게 단순하지 않다고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 계좌의 자금 회수에는 2달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준수는 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은혜는 흔쾌히 응했고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늦가을이라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준수는 은혜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빼돌린 돈 중 10억 원을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을 만드냐고 물었습니다. 준수는 한참을 강물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다고, 복잡한 사람이었다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는 민호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고 아버지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위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준수는 은혜에게 재단 운영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은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진이었습니다. 준수는 열흘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준수를 보자마자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준수는 식탁에 앉았고 수진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분간 따로 살겠다고, 별거 형태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고 준수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수는 서재로 가서 필요한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서류들, 그리고 노트북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준수는 뒤돌아봤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준수는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가구는 최소한으로만 들였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정도였습니다.
준수는 단순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과 연락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호주에 있었습니다. 1년 정도 그곳에서 지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안도했습니다. 지훈이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장학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장학생으로 10명을 선발했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고 준수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준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달식이 끝나고 준수와 은혜는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다음 달에 귀국한다고 했습니다. 준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훈이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됐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준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후 준수는 지훈과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지훈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염을 길렀습니다. 얼굴은 그을렸고 몸은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차분했습니다. 지훈이 준수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은 준수를 여전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호주에서 1년 동안 많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다고,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함께한 시간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민호가 생물학적 아버지일 수는 있지만 진짜 아버지는 박준수라고 했습니다. 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지훈을 껴안았습니다. 지훈도 준수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훈과 은혜는 결혼했고 재단은 규모가 커져서 매년 50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여전히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지훈 부부가 자주 찾아왔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과는 여전히 따로 살고 있었지만 가끔 명절에 짧게 만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준수는 민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묘는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자주 찾아와 돌보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민호와 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간다고. 민호가 나쁜 놈이었지만 동시에 친구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흑백으로 나눌 수 없다고. 민호는 배신자였지만 때론 구원자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준수는 민호에게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와 배신감을 안고 살고 싶지 않다고, 이제 놓아준다고 말했습니다. 준수는 일어섰습니다. 묘에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수는 오피스텔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니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학 시절, 사업 초기, 가족 여행,
회사 행사 등 4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민호와 둘이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일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그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찢으려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수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결국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었습니다. 민호가 나쁜 놈이었던 건 맞지만 함께했던 시간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진짜였으니까요. 준수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장에 다시 꽂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준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분노와 증오를 놓아버리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준수는 처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며칠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생명은 계속되고 이야기는 계속되고 사랑은 계속됩니다. 인생은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습니다. 배신자도 때론 구원자였고 피해자도 때론 가해자였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준수는 이제 평화로웠습니다.